적절한 수준의 경쟁이 어디지? 이런 거를 좀 찾아냈어요. 그래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네. 본인이 거의 파산에 이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은 스페셜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지선 씨는 혹시 노벨상을 받은 분들, 뭐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네네. 네, 그분들 가운데 혹시 경제학상 쪽은 별로 관심이 없죠? 경제학 있는지도 몰라요. 수상 분야에. 아니 있는 건 아는데 노벨 진짜 관심이 없네요. 그렇죠. 경제. 평화상이라든지 뭐 물리학상, 의학상? 요 정도 그래 조금 더 관심이 있긴 한데. 그리고 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한강 작가. 예, 한강 작가가 받으셨어요.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받으면 좀 관심이 있고 경제학상은 아무도 받지 못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까? 네. 자, 근데 이제 경제학상이 있어요, 있기는. 네. 그래서 우리 전 지구적인 어떤 뭐 현상들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잘 하면 상들 아마 주는 모양이에요. 뭐 저도 뭐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상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론을 잘 보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해석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요런 또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네. 예, 그 책이 최소한의 노벨 경제학상. 최소한의 노벨 경제학상 요 네. 정도는 좀 알아줘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원래 이제 여기에서 최소한의 시리즈가 있거든요. 뭐 심리학, 뭐 행동 경제학 쭉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번에는 최소한의 노벨 경제학상.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이론 몇 가지 오늘 한번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소개를 좀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쓰신 우리 김나영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나영 작가님은 저희가 다른 책으로도 2번 정도 뵀던 것 같은데요. 그 최소한의 행동 경제학.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뵀었었고.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최소한의 노벨 경제학상. 그래서 어떤 분들이 받았고 또 어떤 이론들을 들고 나와서 받았는지 예전에 몇 분은 제가 기억을 하는데 유명한 분들 왜 있잖아요.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들. 영화 저는 뷰티풀 마인드의 존 내시였나요? 네. 그분이 경제학상이었어요? 그래요? 기억이 나요. 뭐 게임 이론인가 그분이? 게임 네, 이론 게임 이론 맞나요? 수학자인데 네. 네. 게임 이론을 했죠. 그리고 뭐 밀턴 프리드먼 뭐 이런 분들도 네. 얼핏 기억이 좀 나긴 하고 워낙 이제 유명한 분들이라. 네. 그런데 과연 우리 작가님이 소개해 주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어떤 분들이고 또 어떤 이론들이 있는지 일단 뭐 예전 이론들과 받으신 분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만 먼저 제일 최근에 네. 어떤 분들 받았는지 한번 좀 볼까요? 2025년 5년은 누구 받았습니까? 조엘 무키요. 조엘 무키요. 뭐기요? 뭐 하는 소리야? 경제학상이지 참. 경제학상이니까. 경제학상이니까 근데 어떤 식으로 해야지 받는지 전혀 모르니까 네. 뭐 경제학자인지 아니면 사회에 뭐 어떤 걸 전공했는지 전혀 감이 안 오네요. 조엘 무키어랑 네. 조엘 무키어, 아기용 하윗 그렇게 세 명이 받았어요. 아기용? 네네 필립 아기용, 아기용은 피터 프랑스 하윗. 사람이에요? 그렇겠지 뭐. 네. 아기용이 일단 프랑스 느낌이야. 네, 피터 하윗. 그렇게 세 명이 받았어요? 네, 세 명이 받았는데 네. 모키어가 2분의 1을 가져간 거고요. 네. 하윗과 아기용이 2분의 1을 가져간 거예요. 네. 그래서 상금도 그렇게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아, 받았습니다. 모키어는 절반. 그 네, 다음에 네. 하윗과 아기용 씨가 이제 25%씩 네. 4분의 1씩 가져가시고. 네네. 두 분은 함께 한 게 있고 이제 모키어는 따로. 네네. 좀 얘기하는 것도 좀 다른데 세 분의 공통점은 혁신이 어떻게 나오나. 혁신이 어떻게 나오냐? 네. 그게 네. 경제학적으로 이게 분석이 됐던 모양이죠? 연구가. 네, 왜 창조적 파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 슈페터부터 해서 네, 창조적 파괴라고 하면은 뭔가 진짜 혁신이 아니라 뭔가 없어져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아이폰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예전에 피처폰 쓰다가 아이폰이 나오니까 그런 혁신적인 게 나오니까 피처폰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런 식의 아. 얘기를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건데 네. 그 슈페터의 얘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못 받았지만 지금 이분들이 또 이제 막 관심을 가지면서 또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지금 모키어 같은 경우에는 문화를 더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 아기용과 하윗은 경쟁이 혁신을 부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테마는 혁신인데 네네. 혁신이 문화로부터 나오냐 아니면 경쟁으로부터 나오냐? 네, 근데 경쟁이 네. 너무 지나치면은 오히려 안 좋아.
그리고 경쟁이 또 너무 없어도 안 좋아. 그러면 적절한 수준의 경쟁이 어디지? 이런 거를 좀 찾아냈어요. 아, 그래요? 네. 재밌네. 일단 한번 그럼 모키어 씨? 이분은 뭐 혁신이 문화. 나온다. 네, 성장의 문화가 있다. 라고 아. 얘기를 하고 그 산업혁명이 왜 영국에서 일어났을까? 그거부터 이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중국에서도 되게 많은 발명품들이 있었잖아요. 화약, 나침반, 그러니까 예. 4대 발명품 다 나왔는데 중국이 아니라 왜 영국이었나? 과학 지식이 영국이 발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그러면 프랑스는?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만의 특색이 무엇이 있을까를 찾는데요. 산업혁명 하면 떠오르는 게 증기기관인 네. 것 같아요. 근데 증기기관은 되게 거대한 발명인데 그런 거대한 발명이 실제로 상용화 되려면 되게 작은 발명들이 또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로 쓰이려면은 정말 그 기술, 뭐 이게 어떻게 스팀이 새지는 않아야 되고 어떤 재료를 썼을 때 그렇게 되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 나오려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 이런 거 발명했는데 어때? 뭐 이러면서 그런 토론의 문화가 되게 활발했다는 거예요. 찰스 다윈 아시죠? 네.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가 에라스무스 다윈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매 그 보름달이 뜨는 밤에 모였대요. 한 달에 한 번씩. 네네. 네. 그래가지고 루나 소사이어티라고 불렀는데요. 그게 루나가 그 달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우리는 루나틱이야라고 했다고 그래요. 미쳤나? 네네. 그러니까 뭔가에 막 몰입이 막 돼가지고 하면서 그때 와트도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네. 와트는 학자가 아니었거든요. 기술자인데, 그러니까 네. 여러 뭐 학자들, 뭐 교수들 또 그냥 이런 거 나는 생각했어요 하는 사람들도 이게 되게 격이 없이 와서 이렇게 토론하고 하는 문화가 사실 루나 소사이어티 말고도 되게 활발했고. 편지를 되게 주고받는 거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 이런 거 이런 생각을 했어라고 써가지고 보내고 사실 그 찰스 다윈의 종회기원이 나온 것도 편지 받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편지를 본인이 20년 이미 비그로를 타고 막 돌아다닌 거는 한참 됐는데 20년 동안 그냥 종교적으로 이제 비난받을까봐 묵혀두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동료가 비슷한 걸 발견을 한 거를 딱 편지를 보고 안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해야지. 그래가지고 정말 빠르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교류들이 굉장히 활발할 때 오히려 그런 마이크로 인벤션 되게 큰 거 말고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게 성장의 문화고 그랬기 때문에 영국에서 발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키어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네, 거죠? 네, 네. 와, 재밌네요. 약간 뭐 설득력은 있는 얘기 같기는 하네. 또 삐딱하게 근데 가봐요? 아니 뭐 크게 삐딱하게 갈 건 아니고. 네네. 우리도 왜 뭐 노벨상은 아니지만 케이팝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어마어마한 이제 대형 스타가 나오기 전까지 보면 무슨 뭐 케이팝 스타니 아니면 핑미업 하는 뭐 이런 있잖아요. 수많은 그 오디션들. 거기서 이제 수많은 막 10대 청소년들이 서로 이렇게 경쟁 교류하고, 체제에서 경쟁하고 또 네. 춤추고 하면서 상대방 또 잘하는 거 보고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내가 또 그걸 이겨내는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이 심지어는 왜 아프리카 TV 같은데 보면 거기서도 왜 걸그룹 댄스 막 추는 분들 네, 많이 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아주 여러 단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서로 자기 거를 뽐내고 또 남의 거를 잘 지켜보는 관찰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정말 어떤 정수 같은 정말 최고의 어떤 결과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할 거랑 연결되는 게 이 문화라는 게 어떤 시스템인 거잖아요. 경쟁하는 시스템. 그럼 경쟁을 통해서 다시 또 이렇게 뭔가 혁신을 이끌어내는 거니까 두 번째인 이 경쟁을 했던 필리프 아기용, 피터 하윗 이것도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이분들이 근데 우리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가수들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면은 또 오히려 그게 그런 혁신의 의지가 깎일 수 다르네. 있다라고 하고요. 그거를 분석을 해요. 네. 그 적정 수준이 어디인가. 그걸 또 할 수가 있나? 적정 수준이 얼마나 그래서 되는지? 그거를 과당 경쟁을 찾더라고요. 방지한다 이거죠. 네, 과소 네, 경쟁, 네, 네. 과당 경쟁. 네네. 그래서 그거를 측정을 해서 그래프로 또 이게 그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뭐 경쟁이 필요하지. 근데 너무 과한 건 안 좋아요. 우리 너무 상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밝혀내는 거예요. 이분들은 정말 수학적인 거를 많이 써서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요즘에 다이어트 막 약들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갑자기 한꺼번에 막 나오는데 이런 것도 경쟁을 하니까 왜 저번에 한참 뭐 위고비가 나왔는데 마운자로라는 게 나왔더니 뭐 약값을 떨어뜨린다더라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소비자한테 좋은 것도 있고 또 계속 경쟁적으로 먹는 것도 나오고 이렇잖아요. 네네. 그런 식의 얘기들을 어떨 때 그렇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럴 때 이게 잘 되려면 제도가 필요한데 그 제도라는 게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뭐 특허, 이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 그런 약들도 얼마 일정 기간까지는 독점적으로 해주죠. 예, 그 하는 것들이 잘 되어야 돼라는 것도 같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그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독보적인 누구 어떤 기업 하나가 딱 이렇게 있지 않을 때 오히려 이제 비슷비슷할 때 굉장히 더 경쟁이 많고 그런 비슷비슷한 과정에서 혁신이 더 잘 나온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요즘에 실리콘밸리에서 그 중국의 막 996이라고 해가지고 막 9시부터 9시까지 6일을 일한다고 했던 그런 과하게 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요즘에 그 실리콘밸리에서도 막 우리 회사는 굉장히 길게 일할 사람 오세요. 라는 공고도 되고 막 라꾸라꾸 침대 같은 거 옆에 놓고 자면서 막 쪽잠 자고 일한다 이러면서 한다 그러는데요. 그 AI도 요즘에 이렇게 정말 독보적인 어떤 기업이 딱 있는 게 아니라 다 비슷비슷하게 내가 지금 치고 올라가고 싶어. 라고 하니까 그런 게 막 나오는 거 아닌가. 이분들 그런 생각 얘기가 들더라고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경쟁을 해야 되고 절대 강자가 없는 게 경쟁엔 더 유리하긴 한데 네. 다만 뭔가 이게 만들어냈을 때 그걸 어느 정도 좀 보호해주는 장치는 있어야 네. 이 경쟁도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더라. 네네.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경쟁만 많이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고. 네네. 그래서 그런 네. 제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작년 말고 재작년 바로 그 전에도 그 제도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이 받았어요. 네. 네. 2024년에 2024년에. 네. 네네. 뭐였죠? 그분들은 네. 에스모글루, 존슨 앤 로빈스, AJR 막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네. 세 분이 같이 논문을 쓰셨어요. 근데 보면은 어떤 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데 어떤 나라는 계속 못 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제도야. 제도 네. 때문이야. 라고 이분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제도가 그거거든요. 지금 그 악용 하위또 지적재산권 얘기를 했지만 이분들은 재산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산권은 최소한 보장이 잘 되어야 뭔가 일할 유인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재산권이 보호가 돼야 뭐 부동산도 내 거라는 게 있어야 그걸 담보로 대출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재산권이 잘 보호되는 그런 사회, 그런 제도에서 성장이 잘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남미 얘기를 해요. 남미. 네네. 네. 북미랑 남미. 네. 그래서 사실 북미랑 남미가 콜럼버스가 발견했던 시절에는 똑같을 때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네. 네. 근데 지금은 한 8배 차이 난다는 건데요. 네. 그럼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데 걔네가 원래 비슷했던 애들이고 그러니까 사실 미국 사람들은 그냥 남미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일본 생각하는 것처럼 되게 가깝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난 거는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둘 다 유럽인들이 들어왔잖아요. 네. 북미에는 영국에서 갔고 남쪽에는 스페인, 포르투갈이 갔고 했는데 사실 나라도 나라고 처음에 북미를 간 게 아니라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를 갔던 게 네. 착취할 게 많았어요. 뭐 거기에 막 그렇겠죠. 황금, 뭐 금도 많았다고 하고 그런 잉카 제국 이런 일이 있잖아요. 향신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남미에 있어서 거기를 다 얘네가 다 차지를 하고 나니까 영국 애들은 나중에 가려니까 갈 데가 없네 해가지고 북쪽을 간 건데 그랬더니 여기는 좋은 점은
여기는 우리가 빼갈 거는 별로 없는데 내가 살긴 괜찮겠다. 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괜찮은, 거기서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초기 상태는 비슷했는데 두 제도가 다르게 들어갔어. 이 사람들은 살러 들어왔고 이 사람들은 착취해서 빼먹으려고 들어간 거야. 그걸 보는 거예요. 생존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나. 그래서 그 사망률을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북미는 그쪽으로 들어갔을 때 유럽 사람들이 생존율이 높았고 남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네가 살러 들어갔기 때문에 재산권을 잘 확립을 한 거죠. 그게 차이를 보였다. 네, 자신들이 직접 거주하고 살 목적이었으니까 네네. 우리들이 제대로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들이 필요해. 이 제도들을 잘 만들어놨더니 결국은 그 나라는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뤘고 네네네. 비슷한 조건에 시작했던 남미 여러 국가들은 그렇지 못했다. 네네. 그래서 시작이 같았던 데를 찾느라고 그 아메리카 대륙 네. 찾은 거고 뭐 역사적인 사실, 예. 데이터로.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 뭐 남한 북한 이 책에 맞아요. 나오잖아요. 사실 같은 동질적인 문화고 같은 인종적인 배경과 같은 문화를 갖고 있고 같은 역사를 가지고 우리만큼 있는데 비교하기 좋은 나라가 별로 없죠. 그렇죠. 뭐. 그런데 왜 남한 북한이 여기 인공위성 사진이 게재되어 있는데 한쪽은 새까맣고 한쪽은 밝잖아요. 네. 결국 핵심은 이제 제도다. 그 제도 핵심은 이제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느냐 허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아까 말씀대로 영국이나 이런 유럽에서 왜 빨리 산업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세계를 자주유지하고 있느냐. 그게 결국 어떻게 보면 법인이 만들어진 거하고 우리가 주식에서 법인이잖아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네네. 이 법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에다가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계양의 주체가 되고 주식회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유한 책임을 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그 유발 하라리 책에도 나옵니다만 그런 어떤 주식회사라든지 법인이 허용되지 않으면 사업하다 잘못하면 그냥 다 깜빵 가고 다 죽어야 돼요. 뭐 아무것도 못 하는데 사실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현장에 한번 실행을 해보고 또 실패하면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우리가 개선점을 찾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게 제도가 사실은 경제 성장의 가장 핵심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벨 경제학 쉬운데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정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이론들을 보면요. 네. 우리가 생활에서 되게 궁금한 거 그리고 사실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엄밀하게 이렇게 정교한 분석으로 증명을 밝혀내는 거. 해냈다. 네네. 이런 거겠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네. 이 지금 에스모글루, 존슨 앤 로빈슨 이분들이 진짜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요? 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 네. 하긴 우리나라도 연구하기 참 좋은 케이스긴 할 거예요. 아마 네. 굉장히 압축적인 한 몇십 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또 이뤄내고 이런 사례가 또 흔치는 않을 테니까. 맞아요. 그리고 남과 북이 과거뿐만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것도 빠른 것 같아요. 인구 소멸 제일 아. 빠르고 출생률 저하 너무 빠르고. 네. 시계를 굉장히 빨리 돌렸어요. 네. 네네.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잘 살펴볼 수 있는 우리나라 와서 연구들 많이 하시라. 네. 네. 그래서 2024년, 2025년은 그렇게 어떤 문화, 어떤 나라에서 더 혁신적인 썸띵이 나오느냐, 네, 이걸 네. 이제 연구한 곳들, 네. 그리고 어디가 더 부강해지는가, 이걸 이제 연구한 곳이 네. 연구한 사람들이 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2024, 2025. 또 다른 사례들은 뭐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출산율이 너무 우리나라가 적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누가 연구했어요? 딱 출산율은 아니지만 네. 왜 이거랑 너무나 관련이 있는 여성들은 왜 직장을 어떻게 예전에는 경제활동 참여가 어땠고 왜 남자보다 임금을 적게 받고 우리가 출산은 자꾸 늦춰지고 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이 그건 몇 바로 년도에 받으신 2023년에 거? 클라우디아 골딘 여성 경제학자시고요. 2023년이요? 네네. 하버드 대학 교수신데요. 네. 그러니까 최초로 하버드 대학의 중심 교수, 여성 최초 중심 교수. 그래요? 네, 그리고 여성 최초의 단독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단독. 단독. 네. 그 전에도 있었어요. 여성이 있긴 했는데 2019년, 2009년에
이제 오스트롬 그리고 디플로 있었는데 지금 그분들은 공동 수상을 했었고요. 네. 이분은 단독. 단독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네, 건가 봐요. 상금 혼자 다 가져가시다.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네. 클라우디아 골딘의 주제 보니까 여성의 소득이 남성 소득의 65%밖에 안 되는 이유라고 되어 있네요. 네네네. 많이 따라잡은 것 같은데 또 아닌가 봐요. 미국의 경우에는 진짜 70-80% 이제 이상 따라잡기는 네. 했는데 네. 사실 65% 얘기해 놓은 거는 우리나라 데이터로 제가 해놓은 거고 아. 근데 사실 미국에서 음. 그 격차가 더 이상 좁혀지기는 힘든 구간에 왔다라고 골든이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근데 보면은 차별 때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음. 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보면 그럼 뭐 때문에? 이게 일자리 자체의 문제다. 아. 그러니까 딱 말을 하는 게 그리디한 직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되게 탐욕스러운 일자리인데 그 탐욕스럽다는 게 일이 언제나 날 부르면 가야 되는 일. 계속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 있죠. 뭐 클라이언트가 부르면 언제라도 달려가야 되고 온콜 상태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온콜 상태인 직업들은 그러니까 내가 뭐 주당 10시간 일할게요 했을 때 받는 월급하고 그럼 40시간 일할 때 이렇게 일 시간 비례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네. 훨씬 많은 시간을 근무할수록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온콜 상태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일자리로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대형 로펌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살인적으로 골든이. 이러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보면은 금요일 밤에 전화 오는 게 진짜 무섭다고. 근데 그게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이제 자문해주는 기업 자문하는 경우에는 외국도 많으니까. 근데 그럴 때 나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전화 오면 막 이제 주말 내내 해야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가정을 이루었다. 그리고 아이가 있다. 그러면 가정에 온콜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네, 엄마 뭐 아기가 아파요 이러면서 어린이집에서 전화 오면 달려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런 일을 하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성들이 가정에서의 온콜을 맡느라고 이걸 못한다. 네. 그래서 그리디한 잡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격차가 벌어지는 거라는 얘기를 해요. 네. 요거는 좀 생각보다 신선한 접근인 그래요? 것 같아요. 알고 계셨어요? 저는 이제 한때 또 또 얘기해봐요. 얘기해봐. 아니 저는 네. 정확한 의미의 그 임금 격차는 네. 그러니까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이런 거잖아요. 주당 뭐 10시간 일하면 100불 받는데 500시간 일하면 500불 받는 게 아니고 50시간 일하면 500불 받는 게 아니고 훨씬 더. 그렇지 50시간 일할 때는 뭐 1000불, 2000불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 고객들의 늘 온콜 상태로 있어야 되니까. 네, 네. 그건 당연히 그렇고 대체로 남성들이 선호하는 직업군들 혹은 뭐 전공들 이것과 여성들이 선호하는 전공과 직업들이 또 임금 차이가 나는 쪽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공계열이 네. 대개는 남성 학생들 많이 가잖아요. 사실 남성들에게 더 많이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공부터 그렇게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한 7대3, 뭐 8대2 이 정도까지 벌어지거든요. 네. 근데 공대나 뭐 이공계 쪽 가면.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임금이 대체로 높은 직종들이 많단 말이죠. 직군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또 벌어지는 것도 생기는 거고. 여기서 그 골든이 얘기하는 건 같은 직종 내에서 분석을 한 거예요. 같은 직종 내에서도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변호사 얘기를 하는 게 여성 변호사와 남성 변호사가 다르다. 그리고 그러면서 예를 되게 든 게 약사 얘기를 해요. 근데 약사가 예전에는 그리디 잡이었다.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의 약사들은 그렇지 않다. 되게 대형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마트 같은데 파마시가 들어가 있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근데 들었어요. 그런 데에 약사들이 뭐 3시간만 근무하고 교대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근데 그거는 계속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안 해도 오면은 줄 수 있잖아요. 그거 네네. 처방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용돼서 일하는 약사가 많아졌고 예전에는 자영업자가 많았다면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자영업자면은 계속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그냥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직업이 됐고 그래서 여성들과 남성들의 격차가 약사 내에서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직업 자체가 좀 성격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일자리를 좀 그리디한 일자리를 가는 게 남자가 좀 더 많이 가는 이유가 그런 가정 내 구조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여성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같은 시간 같은 노동에 같은 퍼포먼스를 냈는데도 차별이 있으면 이제 그거는 이제 문제 있는 차별인 거고 그렇지 않은 여러 상황들에서의 임금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왜 문제냐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생기는 거기도 한 거고. 그렇죠. 만약에 이 제목만 딱 봤을 때 이 지금은 65%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딱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사실 그렇죠. 이 책을 읽고 나면 그건 아니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요 남녀 임금 차이에 대한 연구가 2023년 네네. 2023년 골딘이라는 네. 여성 경제학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정프로님도 하나 챕터 쓰면 되겠어요. 노벨 경제학 간다에. 다 들어갔더라고. 근데 우리는 저는 생각하기에 이런 일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 출산율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얘기를 해보면 교육도 너무 큰 것 같아요. 교육. 네, 자녀 교육에 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죠.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거고 맞아요. 또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08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제임스 해크먼이라는 분이 얘기를 네.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미국 경제학회에서 학원이라는 발음을 하셨어요. 학원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학원.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되게 좋다는 얘기도 했었지만 너무 지나치게 과열돼서 이게 막 조기 하다 보니까 3살, 4살 아이들까지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도 써놨는데 제가 옛날에 정말 아이 6살 때 영어 배우러 좀 학원에 가봤는데 거기서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애는 그때 읽고 쓰기를 못했어요, 영어를. 근데 리딩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느냐 묻고, 그러니까 이렇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 늦었다. 6살짜리에게요? 네네. 아이고야, 네. 하면서 그 해크먼이 얘기하기를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인데 그분이 되게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어렸을 때 할수록 잘 나타난다고 했다. 효과가 좋다. 빨리 하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해크먼이 얘기한 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학원에 너무 지나친 경쟁 그런 과열을 비난한가 좀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너무 어릴 때 본인이 어릴 때 이제 그런 투자 대비 효과가 좋다라고 한 거는 양질의 영화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인지 기능에 더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인지 기능이라고 하는 게 딱 인지 뭐 공부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정서적인 안정, 그쵸. 그러면서 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너무 이렇게 지금 어렸을 때부터 쓰고 읽고 이것만 하면 오히려 정서적 안정이 안 돼서 인지 기능도 나중에 이제 뇌 발달에 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게 혹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 같은 것도 이분이 혹시 분석하셨나?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사교육 시장이 어마어마한 뭐 수십조 원 된 이상의 돈을 아마 투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년. 네. 그거는 물론 이제 어찌 보면 뭐 학원 강사들에게 가고 또 뭐 이래저래 쓰이니까 또 그게 또 뭐 돌고 돌아서 경제에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쪽이 아닌 다른 뭐 산업이든 어느 쪽으로 만약에 갔다면 훨씬 더 승수가 높은 어떤 뭐 경제적인 효과를 그렇죠. 발휘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이제 연구를 해주셨어요, 해크먼 씨. 그거는 안 돼 간다에 있고요. 3%에서 이제 한다에. 그걸 해야 이제 우리 경제가 만약에 지금 학원이 없다는 가정을 할 때 매년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 뭐 0.9% 포인트 이상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거 딱 숫자로 제시해줘요. 그래 경제학상. 그것도 하나 있고 그죠. 그 돈이 이제 그쪽 사교육 돈에 들어가는 돈이 다른 분야로 투자되는 거 하나 있고 이 책 보면 이런 느낌도 드네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만 향상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그렇게 경쟁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친구들하고 놀고 같이 놀면서 스포츠를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나 협조 능력을 키우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상당히
더 좋은 퍼포먼스로 연결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좀 수치화 만약 해주면 그거는 해놨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아, 그건 하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대단합니다. 인지 기능뿐만 아니라 대단합니다. 비인지 기능이 네. 그 소득에 어떤 영향을 아, 미친다라고 예. 하는 아, 걸 그래요? 해놨어요. 네, 네. 어릴 때 친구들이랑 잘 논 친구들이 네. 나중에 소득도 높더라 이런 거군요. 비인지 기능이 높은 친구들이. 어. 네네. 아 네. 그래요? 네네. 그래 그런 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정프로님도 절대 예상하지 못하는 주제가 하나 있다. 뭐예요? 손실난 주식은 왜 팔기 어려울까? 아. 이것도 경제 아니 이걸로 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어요? 데니얼 카너먼. 네. 아니, 나한테 오라고 그래라. 왜 8개월 전에 정확하게 얘기해줄게. 아니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니 보통 이제 A, B 주식이 있는데 둘 다 100만 원 주고 샀다. 네. 그러면 하나는 지금 뭐 똑같은 기간이 지났는데 120만 120만 원 됐고 하나는 뭐 50만 원이 됐다. 이러면 보통 120만 원짜리를 판다는 거죠. 네. 그리고 50만 원이 된 이 손실 난 거는 못 파는 게 손실을 그쵸. 확정받기 싫어서. 아니요. 네. 물타기를 또 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네. 원래 이제 120이 된 게 있고 70이 된 게 있어요. 그러면 70만 원짜리 만약에 팔아서 120만 원 된 주식을 더 사. 그럼 얘는 190만 원이 되겠죠. 대신 이제 얘는 앞으로 더 갈 거예요, 아마.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은 120만 원 된 주식을 여기서 한 50만 원 팔아갖고 70만 원 된 맞아. 주식에 물 꽂아넣어. 탑니다. 그럼 마음이 뭔가 약간 편하네. 마이너스 30%가 아니라 마이너스 한 10%뭐 이렇게 되니까. 맞아요. 아, 그래. 역시 나는 그렇게 못하는 놈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게 아주 망으로 가는 이제 지름길이죠, 거기가. 네. 그 데니엘 커너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그 심리를 그러니까 카너먼하고 트버스키라고 하는 분이 같이 했는데요. 네네. 카너먼만 받았어요. 2000년에. 오. 트버스키가 돌아가셔서. 노벨 경제학상은 노벨상을 돌아가시면 살아있는 사람만 주죠. 네네네. 그래서 못 받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책을 쓰고 하면서도 트버스키에게 함께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근데 두 분이 얘기를 한 게 그러니까 실험을 같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실험을 할 때 사람들이 이익보다 손실을 더 싫어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10만큼의 이익과 10만큼의 손실이 있으면 10만큼의 이익은 뭐 이만큼이라면 손실은 훨씬 크게 느낀다. 그래서 그거를 회피하고자 하고 손실은 확정 지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 앞으로 다 한다잉. 그럼 그래프 그려야 되냐 이렇게. 정프로 다 한다. 전망 이론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딱 그 그러니까 그렇게 맞는 어려운 거죠. 게 아닌 거예요. 이 경제- 경제학상이. 그래, 셋이 한번 연구해보자. 아, 그런가요? 그래서 2028년도 수상자 정윤진, 이재선, 그러면은- 정박 그래갖고 셋이 나눠 갖자. 좋다. 저 숟가락만 얹을게요. 이거 뭐 어떻게 연구했는지 몰라도 네. 실험을 해요. 예, 네. 100만 원의 이익을 얻었을 때 행복감이 120이죠. 100만 원을 손해면 그 고통이 280쯤 된다는 거예요. 오, 그걸 수치화했구나. 네. 아 이건 어떻게 실험한 거지 근데 이걸? 이게 사람들한테 막 얼마나 아프냐 뭐 그거 물어봤나 이제 보다. 척도로 예. 체크하게 해요. 네. 아, 그러니까 네. 이제 마이너스 한 건 못 팔고 어떻게든 이제 손실 확정을 안 하고 가려고 하는 거군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심리가 편향이 막 생기는 거죠. 막 네. 나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거야. 음. 이거는 안 될 리가 없어라고 하면서 계속 그런 것만 찾아보면은 알고리즘이 그런 것만 또 띄워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편향이 확증 편향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건 뭐 글로벌 현상인가 보군요. 꼭 우리나라만 그런 건 네, 아니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모든 그쵸. 개인 투자자들에게. 네. 그래서 아예 기계적으로 팔고 기계적으로 사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어쩜 그게 더 현명할 수도 있어요. 진짜. AI가 이제 해줄 것 같은데요. 그거를 유진 파머가 얘기를 했어요. 또 어. 있어요. 또 2013년에 네. 유진 파머라고 하는 분이 합리적 시장 가설, 뭐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모든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에는 모든 게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초과하는 수익을 낼 수는 없어. 그 랜덤 워크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유진 파머의 얘기인데 네. 그 유진 파머의 그런 이론을 가지고 이거를 적용해서 투자에 적용할래 라고 했던 사람이 존 보글이 박사 논문을
이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르면 그냥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게 낫다라는 거니까 그거를 논문을 썼어요. 그래놓고 그걸 사업을 했죠. 사업이 벵가드사를 차려가지고 벤가드 있잖아요. 자산운용사 거기에 이제 본인 S&P 500 그러니까 그렇게 모아놓은 펀드를 판 거예요. 그 지금도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네네. 벵가드가 거기에요? 네, 존 보글이 만든. 네. 벵가드 전 세계에서 거의 뭐 넘버 한 3 안에 무조건 드는 데인데. 네. 벵가드 ETF 저도 하나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있을 거 같아요. 벵가드 뭐 이런 거. 네네네네. 노벨상 받으셨구나. 와. 그분이. 아니요, 유진 그분은 안 파마의 걸 가지고. 아 요걸 가지고 정신 차려. 이러면 경제학 노벨 경제학 못 받아요. 정신 차려. 응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시장에 투자하는구나 거기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지수나 사고 네네네. 따로 개별 종목 안 사고. 네. 아니 뭐 그게 날 수도 있죠. 근데 그 돈 되는 투자 뭐 이런 거 연구한 사람은 없어요. 노벨상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네. 본인이 거의 파산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분들이 머튼과 숄츠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재밌다, 재밌다. 그분들도 한번 가볼까요? 그분들은 네. 1997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네. 이분들이 받은 거는 옵션 가격을 결정하는 수식을 만들어서 받았어요. 네. 어려운 것 같겠네요. 그러니까 콜 옵션이라 하면은 어떤 콜이라고 하면은 뭔가 나 살래라고 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뭐 삼성전자 주식이 다음 달에 20만 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달에 나는 그거를 뭐 18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살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프리미엄 주고 사는데 그 가격을 얼마나 하는지 결정을 해주는 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만든 게 숄즈 머튼인데 블랙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블랙도 돌아가셔서 못 받았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이제 돈도 벌었고 네. 본인들이 세운 회사는 아니었는데 LTCM이라고 되게 유명하죠. 유명, 예, 네, 예. 거기 롱텀 그래서 캐피탈. 네,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에서 네. 영입을 해요. 이분들을. 이분들이 워낙 그런 옵션 가격 결정하는 그 수식 네. 때문에 유명하고 하니까 영입을 해가지고 우리 들어와서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 이걸로 돈 벌기는 좀 힘들었고 이제 90년대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한 게 차익 거래를 하기 시작해요. 무위험 차익 거래라고 네. 해서 같은 뭐 채권인데 네. 뭐 만기가 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좀 일찍 발행됐고 하나는 좀 늦게 발행이 돼서 그러면 새로 발행된 게 좀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그 차이가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네. 적지만 그 레버리지를 한 30배 써가지고 하나에서 먹는 이익은 작아도 그렇게 하면 이거는 무조건 나중에 같은 가격으로 수렴해. 근데 하나는 너무 왜 싸게 팔려? 라고 하니까 그런 거를 사서 네. 이제 투자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잘 됐는데 점점 이게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면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에 손을 이렇게 위험한 걸로 갖고 나서. 그쵸. 네. 그래서 자기들이 잘 모르는 예전에는 미국 채권만 하다가 이제 신흥국으로도 가서 러시아 했는데 98년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선언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는데 네. 파산은 또 안 해요. 파산은 그냥 놔뒀으면 했을 텐데 그 뉴욕 연준에 막 은행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돈을 모아서 구해주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이분들이 3년 동안 무보수로 일해야 됐고, 그러니까 그런 되게 힘든 걸 겪어서 지금 머튼은 지금 살아있는데 머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목표를 정하고 그거에 맞는 투자를 이렇게 하는 게 생애 주기에 따라서 하는 게 좋아라고 지금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이분들이 그래도 이제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네. 그 옵션 가격을 결정한 블랙숄즈 모형으로. 근데 그 블랙숄즈 모형을 더 먼저 만든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이분들보다. 네. 뭐예요? 누구예요? 에드워드 소프라는 분인데, 소프. 네. 그분은요 되게 유명한 게 원래 카지노를 다 털어버린 사람으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 도둑이에요? 아니요. 확률로. 확률로. 어. 확률로. 숫자를 이렇게 봐서 어떤 뭐가 남아있어 막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그걸로 완전 그랬는데 이 사람은 자꾸 자기네 돈을 막 따가니까 출입 금지시키고 결국 막 끈물 같은 게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게 되기까지 하고 그래서 막 그런 상황이 처하니까 나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주식 시장으로 갔고 그러면서 여기도 확률 계산으로 할 게 없을까라고 하다가 식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발표를 안 해요.
혼자만 알고. 혼자 그걸로 돈 벌려고. 돈 벌라고. 돈 네. 벌었어요, 그래서? 네, 돈 많이 벌었죠. 그게 중요하죠. 그래. 그러니까 이거 뭐 유튜브에 뭐 여러분 돈 벌게들 다 가짜야. 그래, 돈 벌면 자기들이 하지. 왜 누구한테 소개시켰어? 그래서 20년 넘게 연평균 20% 넘게 계속 벌었고, 와. 근데 손실 난 해가 없대요. 오, 대단하다 진짜. 근데- 연평균 20 진짜 대단하네. 근데 소프한테 이제 물으면 아쉽지 않느냐. 나는 돈 벌었으니까 안 아쉽다. 아, 그리고 노벨상 받을 수 있었는데. 네. 그런데 또 얘기가 이분은 딱 그 90년대 후반이 되면요 접어버려요. 왜요? 아까 LTCM은 막 무리해가지고 했잖아요. 음. 나 먹을 거 없어졌다. 딱 접어. 아.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분은 정말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도 좀 그래야 돼. 난 딱 너무 감정에 휘둘려요. 정프로님이 저한테 옛날에 주식을 사라고 한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손해를 많이 봤는데 그거 진짜 오래 들고 있었어요. 뭐였지? 무슨 뭐 아무튼 핸드폰 뭐 관련된 거였어. 뭐 아. 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들고 있었으면 벌었을 거예요. 요즘 장이 좋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몇 년을 고생했네. 팔기까지. 그러나 하여튼 적어도 투자 요쪽에서는 하여튼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는 게 네. 돈 버는 데는 가장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감정과 멀어질수록 그러니까요. 부와는 가까워진다. 네, 노벨 경제학상 받는 분들도 잃는다. 아, 네. 나 이거 하나 노벨상 쓸까? 네, 써봐요. 감정과 멀어질수록 부와 가까워진다. 요거 이제 노벨상 논문 주제. 얼마나 감정과 멀어져야 되는지 수식으로 딱 수식으로 구해내는 해야 되는데. 거지. 감정경제학. 네. 될 것 같은데. 여튼 이제 그런 대단한 분들이 표정 봐, 표정. 보기 시작. 우리 작가님 표정이. 아유, 투자에서 어마어마한 기록을 남긴 분들도 계시고요. 네, 또 재밌는 주제가 진짜 많아요. 네.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혜택을 준 이론이라는 건 뭐예요?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혜택을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나요? 어떤 경제적 이론이? 그러니까 네. 요거 혹시 얼마 이거를 만약에 판다. 아. 그러면 쳐 보세요, 잠깐. 얼마에 사겠냐? 네. 100원짜리가 한 75개 정도면 6,500원쯤에 살게요, 저는. 7,500원이 들어있는데 6,500원에 산다고요? 7,500원이라는 게 정확하진 않잖아. 네. 때려 맞춘 게 7,500원쯤이잖아요. 그거보다 한 10% 정도 깎아서. 완전 안전 마진을 딱 네. 안전마진. 적어도 손해는 안 본다, 난 6,500원. 저는 스토리가 뭔가 있으면 10,000원에 사죠. 아, 스토리가 있으면. 근데 스토리가 아무것도 없다 하면은 딱 요거 병값 더해가지고 8,000원. 8,000원. 네, 병값 더해서. 저는 박사님은 안 사실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사는 데 별로. 관심이 없고. 사실 동전은 요즘에 어디 가게 가서 내기도 애매해. 네. 네. 만약에 이거를 사셔서 제가 송금해드린다라고 하면 얼마에 사시겠느냐? 그러면 네. 지금 뭐 10,000원, 뭐 6,500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지선님 말씀하신 거는 다른 의미에서 10,000원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거는 괜찮은 거기는 한데 사실 이렇게 오픈해서 얘기하지 않고 입찰로 하잖아요. 실제로 저는 학생들하고 해보면 이거 진짜 6,400원이거든요. 실제로 금액이? 실제, 예. 동전이 들어있는 게요? 아니면 네. 동전 들어. 그러니까 64개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100원짜리. 네, 네, 네. 오, 아. 네. 그러면은 6,000 진짜로 돈이 얼마 들었는지 알고 났어. 6,400원. 그럼 5,000 얼마에 사시겠네요? 아니지, 그럼 뭐 6,400원 주겠지. 400원이 돈 그러니까 문제가 안전마진을 생각하셨어도 6,500원 하셨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6,400원을 6,500원 주고 사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경매를 이런 식의 다 같이 있는 어떤 함께 가치를 가지는, 그러니까 뭐 그림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게 만족감이 사람마다 막 다르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뭐 미국에서 석유 시추권 같은 거를 판매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석유가 나서 거기에서 내가 벌 수 있는 돈만큼만 경매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낙찰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낙찰받냐면 제일 높게 써놓은 사람이 막 낙찰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가치는 이거의 가치는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한 정도일 가능성이 높은데
낙찰받는 사람은 제일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한테 낙찰을 그렇죠, 하기 그렇죠. 때문에 낙찰받고도 사실은 승자가 저주를 받는 거다. 낙찰받은 자의 저주. 네네네. 그걸 또 우리나라에서도 발표했어요. 있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에요. 일산 호수공원에 그 매점이 8억의 1년 사용료가 낙찰이 됐었대요. 되게 비싸게 나갔네. 네네. 매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근데 그게 7점 몇 평이었대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데 거기서 엄청 잘 될 거라 생각하고. 네. 그런데 그러니까 1년 사용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20억은 벌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아. 그래서 되게 승자의 저주가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1년 하는 매출 건데. 나올 거를 사용료도 거의 선 꼴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고작 7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금은 뭐 또 뭐 다 회복됐다고 합니다만 예전에 한참 그 삼성동 한전 부지를 아, 예, 예. 10조에 그치 10조 5천억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아마 현대차가 썼었고 네. 뭐 그냥 썰로는 뭐 삼성 쪽에서는 뭐 5조인가 이렇게 썼었는데 그래서 6조만 써도 되는 거고 뭐 7조 썼어도 되는 건데 10조만 쓰는 바람에 물론 이제 지금은 땅값이 더 올라서 뭐 맞아요. 괜찮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그때 6조나 7조를 했어 만약에 낙찰받으면 훨씬 더 좋은 거죠. 하여튼 그렇게 많이 썼던 이런 승자의 저주를 네. 피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한테 혜택을 준 거예요. 피하는 방법이 방법? 있어요? 네네네. 그거 궁금하네요. 그게 와. 경매를 판매할 때 네. 지금 아까 이거 얼마인 것 같아요? 서로 만약에 내가 써낸 가격 말고 다른 사람이 얼마 써냈는지를 알 수 있으면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알 수가 없죠. 알 수 경매인데.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중 라운드,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라고 해서 처음에 높게 쓴 사람한테 낙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회차에 제일 높이 쓴 사람한테 낙찰을 하는데 이제 한 번 한 다음에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0만 원을 써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 50만 원이네? 그럼 나는 너무 높이 써냈구나 라고 알고 그 다음 회차에는 좀 낮추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번 진행을 3라운드 정도 하면 대충 감 나오겠네. 네네. 이것만 해도 아까 저는 10,000원, 5,000원, 17,000원이면 내가 너무 많이 썼잖아 하고 낮춘다는 네, 거죠. 네네. 그리고 물건도 음. 동시라고 했는데 네. 여러 가지를 함께 하는데 그 물건이 아니라 라디오 주파수 같은 걸 그렇게 했대요. 왜 그러냐면 어떤 뭐 방송국에서 103.5, 107.7 네. 두 개를 동시에 받으면 난 하나는 뭐 시사교양으로 하나는 음악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시너지가 더 큰 이익이 날 수 있는데 그냥 하나씩 하면 이게 두 개를 동시에 하면 내가 이게 같이 낙찰 받을 수 있을지 아닐지를 아는데요. 그렇지 않고 각각 하면 만약에 두 개를 합하면 3,000원의 가치가 창출되지만 하나씩만 낙찰 받으면 1,000원씩의 가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뭐 1,500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해를 보잖아요. 네. 그렇지 않도록 동시에 묶어서 주파수를 네. 경매하는 거고 그것도 여러 번 다른 사람이 얼마 써냈는지를 볼 수 있게 하면서 그렇게 너무 높은 가격, 너무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승자의 저주는 사실 낙찰받은 사람이 저주인 거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너무 낮은 가격에 낙찰되면 또 손해잖아요. 네. 근데 정부 같은 경우에 정부가 뭐 주파수 뭐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낮은 가격에 낙찰되면 정부가 손해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높은 가격을 내가 지불해야 되는 승자의 저주에 걸리면 그 사람이 손해고 네. 또 모든 그런 세금 내는 사람들도 정부가 손해를 보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손해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다 좋은 이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정한 가격을 찾아갈 수 있게 네, 경매에 네. 있어서 네네.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기는 네. 한데 지금 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라디오 주파수에 그때는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느끼는 이런 노벨 경제학상 중에 우리가 느끼는 실생활에서 느끼는 뭐 이로운 거라든지 더 가깝게 아니면 우리에게 이로운 거? 더 가깝게 그런 것도 있어요. 피부로 좀 느낄 만한 그런 이론이 혹시 있느냐? 이런 건 있어요. 이게 조금 멀게 어렵게 써서 그렇지 아마 우리랑 다 관련 있는 얘기들일 텐데 경매도 뭐 사실 뭐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 이쪽도 그것도 뭐 엄청 가깝. 그렇죠. 왜 근데 나는, 이거는 그런 주파수에 딱 좀 한정이 돼서 얘기는 되어 있기는 해요. 네. 연구도 그렇고. 근데 지금 요 연구를 한 게 2020년에 받은 건데 로버트 윌슨이랑 폴 밀그럼인데 스탠포드의 교수예요, 둘 다. 네. 둘이 되게 집이 가깝게 살고 있고 제자 스승 관계거든요.
근데 정말 전화를 그 노벨상 당신 받는다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하는데 밀그럼이 제자예요. 근데 전화를 안 받더래요. 계속 잠자느라고 너무 오랫동안 안 받아서 스승한테 좀 깨워주세요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진짜 집에 가서 깨웠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한 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윌슨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노벨상을 받았고 지금 제자인 밀그럼도 받았잖아요. 근데 다른 두 명이 또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제자가 엘빈 로스라고 하는 분이 또 그 윌슨의 제자인데 2012년에 받았고 네. 또 2016년에 홀림스트롬이 또 윌슨의 제자예요. 스탠포드. 야. 네. 대단하다. 야, 거긴 뭐 그냥 노벨상 받아본 사람 뭐 이러면 이제 같은 저 스탠포드 학과에 저요 뭐 이렇게 하겠네요. 와, 좀 짜증나네요. 네. 아니 근데 그 보니까 그 엘빈 로스라는 사람이 알맞은 회사와 인재를 매칭시켜줘. 네네네. 요 비슷한 건 제가 하나 연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이건 이제 뭐예요? 정확하게 회사가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예요? 회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매칭하는 거는 다 돼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학교랑 학생 매칭도 그렇고. 뭐 어떤 이론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네. 전통적인 결혼 알고리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되게 매력적인 남녀가 남녀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덜 매력적인 남녀가 있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안정적인 매칭은 무엇인가? 뭐예요? 근데 그냥 매력적인 남녀끼리 덜 매력적인 남녀끼리 또 갑자기 근데 그거를 잘난 애들끼리 만나고 네 좀 아닌 애들끼리 만나고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세플리가 얘기를 해요. 아니, 그게 무슨 엘빈 노벨 로스랑 문제상이야. 2012년에 함께 받았는데 네. 세플리와 이렇게 따로따로 된 거긴 한데 엘빈 로스는 그 이론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적용을 했던 거고 세플리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안정적이라는 게 이 매칭을 떠나지 않는다면 네, 네. 안정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매력적인 여성과 좀 덜 매력적인 남성이 있으면 이 매력적인 여성은 자꾸 매력적인 남성을 찾아가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안정적이지 않다. 네. 이거를 이제 경제학상이라고 하는 거죠. 약간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전통적인 결혼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몇 아니, 년도라고요? 논문 제목이 뭐 얼굴값 2010 하네 뭐 이런 거예요? 2012년. 2012년. 근데 지금 우리 정프로님이 말하려고 했던 건 뭐예요? 회사와 요건 인재. 약간 좀 다른데 네. 비서를 뽑는 데 있어서 10명이 지원을 한다고 쳤을 때 몇 번째쯤 사람을 뽑는 게 내가 가장 좋은가. 물론 이제 10명을 딱 동시에 놓고 네. 그 중에 한 명 뽑는 거 이런 것도 있겠지. 근데 이게 그 경우가 아니라고 이제 가정하고 네. 한 명씩 만나요, 10명을. 근데 먼저 지나간 사람은 이제 못 뽑고 그 결정을 해야 돼요. 네, 다섯 오케이. 번째 결정할까? 여섯 번째 결정할까? 첫 번째 결정할까? 근데 첫 번째 내가 많이 결정하면 9명을 내가 못 봐. 못 보고 결정해야 되잖아. 네. 너무 억울하잖아. 네. 최고로 가장 좋은 선택은 몇 번째 어떻게 하는 오, 거냐. 너무 궁금하다. 이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3번. 그러니까 저도 어딘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3.8명인데 애매하니까 4명이라고 치고 4명까지는 일단 봐. 4명은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면 하는 거예요. 네. 4명까지는 일단 봐. 물론 제일 좋은 사람이 일본으로 나갔을 수도 있지. 그 확률까지는 그럴 수도 어쩔 수 있죠. 없고 네. 하여튼 확률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은 4명까지 보고 4명 중에 제일 괜찮았던 사람을 생각해. 그 4명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을 생각해요. 네.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그 중에 그러니까 내가 제일 높았던 4명 중에 높았던 사람보다 높으면 무조건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번은 무조건 탈락인 거네요? 그렇지. 4번까지 무조건 탈락이고 4번까지 중에 제일 좋았던 사람의 성적을 잘 기억하고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무조건 5번에 나오든 6번에 나오든 7번에 나오든 8번에 나오든 무조건 뽑으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비서 이론인가 뭐 있더라고요. 네. 이거를 근데 이게 지나가 버리잖아요. 아쉽잖아요. 아쉽죠. 그거를 해결했어요. 엘빈 로스가. 어떻게요? 이게 학교를 지원할 때도 제가 아까 오시기 전에 박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학교들 애들 고등학교 지원할 때요. 내가 1, 2, 3지방을 넣거든요. 네. 근데 뺑뺑이 아니에요? 일단 지방은 있어요. 지망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인기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다음에 추첨이거든요. 네. 그러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가고 싶은 학교인데 거긴 경쟁률이 높을 것 같으니까 거기 안 쓰고 네. 일부러? 다른 데 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전략적으로. 네. 근데 이런 게 미국에서도 있었대요. 네. 그래서 미국의 뉴욕에서 이분이 실험을 한 게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중앙으로 그러니까 나 어느 학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걸 순서대로 쭉 써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그거를 학교에 내는 게 아니라 중앙 시스템에 내는 거예요. 중앙 시스템에 내면 그럼 그 학교들 뭐 A 학교에서 정원이 100명이면 100명까지만 내가 원하는 애들을 잡아놔요. 네. 근데 그때가 합격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다른 데가 못 가가지고 2순위로 여기를 했던 학생들 있잖아요. 이지망을 보기 그래서 그 아이들을 또 이제 보내요. 그러면 이 100명을 잡아놨었지만 다른 애들이 이제 이지망으로 들어온 애들 중에서 우리 학교에서 더 원하는 인재가 이쪽에 있다. 그러면 바꿔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매칭이 다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한 번에 우리 학교는 얘네들 뽑았어요가 아니라 계속 지연을 시키는 거예요. 최종 합격을. 그러면서 얘네는 이지망으로 넣었다고 해도 아무런 차별이 없잖아요. 다 같이 또 거기서 이제 걸러내지니까. 그러니까 학교도 내가 원하는 학생들을 뽑을 수 있고 학생도 내가 진짜 원하는 학교를 1순위로 써낼 수 있는 거죠. 일지망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100명을 뽑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수한 학생이 있고 안 우수한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이지망으로 이 학교를 쓴 아이들 중에서 더 우수한 학생이 있다면 걔네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여기 원래 100명 잡아놨던 애들 중에서 걔네들보다 아닌 아이들은 탈락. 또 어떤 그런 식으로. 그러면 걔네들은 또 자기가 그 이지망으로 써낸 학교에 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거를 중앙 시스템에서 해주는 거예요. 계속 돌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정말 아까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하지 않더라. 나는 A 학교 가고 싶지만 A 학교를 일지망으로 써낼 수가 없어. 이거를 막아준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회사에서도 되고, 그러니까 이 엘빈 로스가 본 게 미국의 의사들이 그렇게 했더라라는 얘기예요. 1900년대에 미국의 그 레지던트 지원 시장이 완전 엉망이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러니까 훌륭한 의대생을 뽑아가느라고 정말 아직 졸업도 안 한 2, 3년 이제 남은 아이들을 막 미리미리 막 선점을 하는 게 되게 많았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속이 깨지고 안 지키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거를 시스템으로 중앙으로 다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학교 매칭하는 것처럼 하니까 해결이 되는 걸 보고 학교 매칭에도 했고 이분이 되게 더 자기가 뿌듯하다라고 하는 거는 장기 매칭이에요. 신장. 신장은 이제 하나 떼어줄 수 있는 또 간도 이제 다시 자라나니까 되는데 그런 거를 저 기증자를 찾았는데 이게 뭐 의학적으로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못 하는데 그러면 그걸 중앙에 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A와 A 프라임은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기증이 안 돼. 그런데 B와 B 프라임이 있는데 이게 의학적인 그런 걸 다 넣어놓거든요. 그러면 A랑 이 B 프라임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주는 거가 우리나라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렇죠.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경매 동시에 여러 번 네네. 하는 느낌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렇게 이제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좀 어려운 문제들을 수학적인 방법 혹은 어떤 뭐 이론적인 방법 등을 통해서 새 해답을 좀 제시해주는 뭐 이런 사람들에게 아마 노벨 경제학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들어보니까 이 정책을 뭐 이렇게 만들 때도 되게 주관적으로 이런 것보다 수치화가 되면은 좋은데 이렇게 뭐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걸 일단 수치화를 시킨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고 지금 보니까 1969년부터 2025년까지 이 혁신을 이끈 41명의 경제학자들이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데 그런 것도 있겠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 한 7, 80년대 이런 뭐 상 받은 것들은 이미 우리 삶에 녹아 있어요. 너무 녹아 있으니까. 그리고 뭐 한 작년, 재작년 이렇게 받은 것들은 점점 이제 마치 그 프랑스 오디꾸디르 뭐 이런 데서 저 패션쇼 하면 그게 한 몇 년 있다가 백화점으로 가고 또 몇 년 있다 보면 이제 아울렛 매장도 나오고 근데 우리들이 다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제 상 받은 것들도 많은 뭐 경제 이론가 또 행정하시는 분들이 받아들여서 테스트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삶에 이렇게
좀 와닿는 순간이 아마 곧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 되게 막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또 많은 게 알려져서도 그렇고 상을 작년에 받았지만 사실은 그 논문이 쓰여진 건 더 한참 전이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막 20년 전 거 막 이렇게 맞네.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됐을 때 상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진짜 이게 우리 삶을 이미 많이 바꿨거나 우리 삶에 많이 적용이 되는 것들도 꽤 있겠어. 네네. 지금부터예요. 뭐가? 그래야지 한 40년 뒤에 받을 것 같으니까. 뭘로 할 거 많잖아요, 할 머릿속에. 말 같아. 읽어보니까 용기가 막 샘솟습니다. 이런 애들이 받았다 이거지. 그만큼 쉽게 쓰여졌다. 맞아. 우리가 엄청 저는 너무 어려울까봐 걱정했거든요. 노벨 경제학. 네. 근데 그게 아니네요. 네. 아니 실제는 어려웠겠지. 근데 우리 작가님 또 쉽게 해주신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여튼 김나영 작가님의 최소한의 노벨 경제학상 저도 요거 보면서 왜냐면 이제 앞에 사람들이 안 한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뭘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 좀 먼저 보고 어디가 지금 빈 구멍이 있는지 제가 찾아서 2045년 그쯤에는 제가 한번 스토홀로? 스톡홀름인가요? 네. 네, 거기서 이제 한번 경제학상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도 한 이게 13억 정도 하나? 이게 이제 노벨상이 옛날에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얼마 정도?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00만 달러. 네, 환율이 또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공동저자 생각 있으시면 김나영 작가님도 얼른 신청하시고요. 저는 신청할게요. 네. 받을래? 알았어, 너지. 3명까지는 준다니까요. 넘는데요. 이미 찼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상 받아서 여러분께 다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노벨 경제학상 이야기 아주 재밌는 내용이 많아서 좋았고요. 김나영 작가님 또 다음 책 쓰시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